예, 그러면 이번 한 주 시장 동안의 주요 관전 포인트들 그리고 전망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 CPI는 발표가 됐고 그리고 이번 주에 FOMC 회의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는 뒤에서 차차 더 질문을 드리도록 하고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이번 주 코스피 향방은 좀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네, 현재 그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가 어떤 특정한 신규 재료에 의존하기보다는 기존에 존재하던 시장의 변동성을 유발하던 재료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데 그 재료들의 영향력이 어느 쪽으로 약간 플러스적인지 마이너스적인지 이런 쪽으로 방향성을 가지는 그런 상황에 같이 연동해서 좀 움직이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방향성을 예측하기는 상당히 좀 어려운 그런 시장인 것 같은데 그래서 방향성 예측보다는 어떤 재료가 주어졌을 때 지금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가 더 중요하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보면 수급에 지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것들이 환율이라든지 앞으로 향해 그 금리 수준의 어떤 변동성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일단 지수는 아직까지도 박스권이라는 전제 조건 하에서 좀 움직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지수는 거의 박스권 상단에 지금 터치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좀 하방으로 좀 압력이 좀 강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율 아까 잠깐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환율도 지금 10월부터는 완전한 1,200원을 고점으로 하는 박스권에 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미국의 연준이 긴축에 대한 그런 강도를 더 높이는 그런 방향으로 언급을 한다든지 아니면 발표를 한다 그러면 환율은 또 다시 상승 쪽의 압력이 받을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아직까지 플러스로 지금 계속 수급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만 사실 그 안을 살펴보면 수급의 특정 업종에 대한 매수만 지금 나타나고 있지 전반적으로 매수하고 있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면은 전기전자를 압도적으로 좀 많이 사고 있고 그리고 은행 업종도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 여기에 또 운송 업종도 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특정 업종에 국한된 외인 매수는 저는 연말까지는 좀 더 이어질 것 같다라고 보고 있는데 그 이유는 현재 지금 반도체 위주의 전기전자 같은 경우는 내년 2분기에 그런 업황 바닥에 대한 공감대가 많이 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은행의 경우는 연말 배당을 노린 투자가 이어질 수 있고 운수창고 같은 경우는 사실 리오프닝과 관련해서 최근 미 증시에서도 가장 강한 섹터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바로 매도로 전환되지는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 좀 더 약간은 이제 12월 그러니까 지난주와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지금 12월 선물 옵션의 그 포지션이 사실 상당히 상승적으로 외국인들이 베팅을 했었는데 1월 옵션에서는 꼭 하락에 베팅하기보다는 상승에 갈수록 좀 이렇게 수익이 안 나는 구조로 지금 구축이 좀 되어 있다는 점. 물론 아직까지 초반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바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점은 좀 부담스럽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종합해 보면 일단 지수는 박스권 하단 쪽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보고 있고 외국의 전체 수급은 이제 주 후반부 들어서 전체적으로 매도로 전환될 수 있겠지만 특정 업종에 대한 러브콜은 좀 지속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내리겠습니다. 시장 전반에 대한 분위기와 전망들을 살펴주셨는데 그러면 이슈에 대해서도 얘기해보죠. 미국의 11월 CPI 6.8%입니다. 물론 높은 수치긴 한데 시장에서 예상을 했던 그 바운더리였기 때문에 뉴욕 증시도 그렇고 그 이후에 열린 이제 우리 시장도 강세는 기록하고 있는데 여전히 어떤 인플레에 대한 우려들은 당연히 있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세요?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다 예상하고 있었던 그런 수치였고 여기에 왜 이렇게 됐는지는 너무나도 다들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지속적인 그런 양적 완화로 소비 여력이 커진 상황에서 그런 공급만 병목 현상에 공급자 우위 상황이 지속되고 여기에 유가를 포함해서 원자재 가격이 또 많이 상승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러운 점이 있는 것은 11월 지수 산정 기준일에 유가가 배럴당 WTI 기준으로 한 84불 정도 했었는데 지금 국제유가는 그보다 훨씬 낮은 71달러 수준으로 좀 낮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12월의 CPI 절대 수준은 좀 하락이 예상된다. 그런 거 보면 상당히 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스태그플레이션으로 가냐 이런 걸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인플레와 경기 침체가 같이 나와야 되는데
경기를 보는 지표 중에 하나인 고용 같은 경우가 너무나도 지금 개선 중인 그런 모습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보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좀 우려스러운 점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고 여기에 고용 상황까지도 완전 고용 수준이 4% 이하까지도 떨어지는 실험률이 나온다 그러면 결국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 시기는 훨씬 더 빨라질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볼 수밖에 없어서 이런 거는 금융시장에서는 좀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될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만 그렇지만 또 이렇게 인플레이션 말고 이제 실업률이 낮아지면서 고용 상황에서 좀 좋아진다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서 전체 경제에서는 좀 플러스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으로서 스태그플레이션을 말하기에는 너무 먼 얘기긴 하나 이런 우려가 아예 없는 건 아니니까 여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주셨고 6.8%가 시장의 예상치 안에는 있었습니다만은 절대값으로 봤을 때는 여전히 높으니까 그러면 이제 FMC에 대한 스탠스가 궁금해지는 거거든요. 좀 어떨 거라고 보세요? 네, 사실 최근에 연준이 보여준 매파적 발언 분위기가 이번 FMC에서도 그대로 반영될 것으로 좀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는데 따라서 테이퍼링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게 조기 종료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 인상하는 그런 안을 발표를 하든지 아니면 암시를 수 있는 코멘트를 좀 할 것으로 보여서 상당히 좀 금융시장에는 약간의 충격 내지 아니면 좀 변동성 확대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런 상황이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러고 미리 사전에 좀 암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만일 부정적으로 이런 것을 코멘트를 한다고 해서 부정적으로 시장이 또 반응하기보다는 오히려 긍정적인 면으로 해석하는 경우도 나타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경기 회복에 대한 자신감이 나타났기 때문에 이러한 조기 결정이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확실한 것은 조기 긴축이 확실해질 경우에는 그동안에 시세가 크게 나타났던 성장주에 대한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고 반대로 경기 민감 업종에 대한 선호도는 상대적으로 더 높아질 수밖에 없어서 지금 이런 것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그래서 결론적으로 관전 포인트 이번에 FOMC에서는 조기 긴축에 대한 언급이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시장은 이런 결과를 놓고 어떤 업종으로 선호도가 이전되는 것인지 매기가 이전되는 것인지 이런 걸 좀 관찰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일단 시장의 수급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는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만은 어떤 테이퍼링에 대한 이야기는 사실 6개월 전부터 계속 해왔고 시장이 많이 소화를 해냈기 때문에 또 FMC 회의에서 그렇게 큰 충격이라기보다는 경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국면으로 시장이 받아들이지 않을까라는 코멘트까지 들어봤고요. 어떤 포트폴리오 운영 전략에 있어서도 이 얘기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오미크론이 공포였다가 생각보다 너무 치명률이 좀 낮긴 하더라라는 얘기가 나왔다가 또 어디서는 증상이 더 심하다던데 이런 얘기들이 계속 엇갈리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네네. 제대로 된 보고서가 아직까지 없으니까 하는 우려이자 변동성일 수도 있을 텐데 그럼 이럴 때 오미크론 공포와 관련해서 백신이나 시젠 쪽 같은 진단키트 쪽을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래도 다시 정상화 될 테니 리오프닝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사실 이런 맥이나 강세가 지난주에 다 나오긴 했었거든요. 네. 지금으로서는 어떤 전략이 유효할까요? 네, 사실 제가 지난주에 2주 전에 지금 나와서 리오프닝주 추세도 다 깨졌고 그다음에 이게 아직 실적으로 연결되려면 상당히 시간이 길기 때문에 반등시마다 비중 축소하셔야 된다고 생각했었는데 저는 이 2주 동안에 약간 제 견해를 좀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먼저 이제 앞서 오미크론 같은 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 최근 신규 확진자 수가 7,000명을 넘는 경우가 다반사고 위중증 환자도 좀 800여 명이 좀 훨씬 넘어서 사상 최고인데 근데 뉴스 같은 거 자세히 보시면 이 코로나 위중증 환자의 증가는 아직까지는 델타 변이의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증가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보다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코로나19와 관련한 대세 바이러스가 되는 내년 1분기에는 델타 변이가
종식될 가능성도 뭐 있다는 전 뉴스를 봤는데요. 이 경우에 신규 확진자 수는 오히려 더 크게 증가할 수 있겠지만 위중증 환자 수는 또 감소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아직까지는 뭐 데이터가 더 많이 나와서 더 확실한 그런 결론이 나와야 되겠지만 뭐 오미크론 같은 경우가 약간 감기에 가까워서 폐보다는 코, 그리고 목 등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정말로 이게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 바이러스 변이가 움직여 준다면 진단 키트의 수요는 여전히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전파력이 강하기 때문에 진단하는 숫자는 훨씬 더 높아질 거고 신규 확진자 수도 높아지겠지만 그렇지만 코로나19 치료제라든지 음압병동과 같은 위중증 환자에게 사용되는 제품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 것으로 일단 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주식시장에서도 진단키트 이외의 코로나19 관련주의 투자 심리는 좀 위축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는 물론 아직까지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반등시마다는 비중 축소를 좀 고려하실 필요는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리오프닝 주에 대해서 제가 시각을 좀 바꿨는데요. 결국 오미크론이 대세가 된다면 리오프닝에 대한 그런 수요는 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다음 주가 역시도 반등할 수 있다고 해서 이제는 이제 뭐 반등시마다 매도가 아니라 박스권 전략 정도 수준에서 좀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다라고 보입니다. 따라서 시장이 많이 빠지는 그런 전체 시장이 빠졌을 때는 리오프닝 관련주가 동반해서 분명히 빠질 테니까 그때 매수 우선순위에 두시고 반등하면 일단 줄이시고 그다음에 또 다시 빠지면 재매수하는 전략으로 반복하시는 것이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가장 좋은 전략이 아니겠느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젠이 현재 구간에서도 9.3%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런 진단키트 외 오미크론과 관련된 수혜주들은 약간 좀 조심을 해야 되는 때이고 오히려 좀 시장이 빠졌을 때 리오프닝 관련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비중을 확대하는 전략도 유효하겠다라는 얘기 해주셨으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좀 잘 녹여내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이번 증시 또 변수들이나 포트폴리오 전략 어떻게 꾸려가야 될지 종합적으로 정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주 증시 변수 투자 전략 간략히 말씀드리면 11월 미국의 그 생산자 지수가 발표되는데 이것도 약간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만 CPI의 경우에서 보시다시피 이미 다 예상하고 있는 수치가 나온다면 그렇게 큰 변동성은 주지 않을 것으로 일단 보고 있고 그리고 12월 이제 FOMC가 이제 주중반에 나타나는데 여기서도 물론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겠는데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만일 그 전에 시장이 많이 상승했다면 아마 이것을 재료 노출을 보고 하락할 것이고 오히려 그 전에 많이 빠졌다면 오히려 이것을 또한 그 새로운 계기의 경기 회복 신호로 보고 좀 지수는 반등할 것이다. 그래서 그 전후의 그런 지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가 좀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사실 국내적으로는 연말 대주주 요건에 대한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 시세가 좀 많이 났던 특히 중소형주 관련해서는 이제 반등시마다 비중을 좀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뭐 지난주도 그랬고 지난주도 그렇고 항상 기회는 지금 현재 특별하게 지수를 박스권을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없는 상황에서는 결국 지수가 많이 빠졌을 때 매수해야지 수익률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항상 고려를 하셔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지수 하락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고 지수 상승 시에는 매도 관점으로 접근하다. 그런 게 이번 주 전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매수를 그럼 해야 되는 것은 어떤 업종을 해야 되는 것이냐. 그래서 아까 위드 코로나 관련주를 매수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년 실적 회복이 확실한 업종에 대해서도 꾸준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조선이라든지 건설, 특히 건설 같은 경우는 내년에 만일 대선에서 대통령이 결정됐을 때 아마 경기 부양 쪽으로 본다면 건설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런 업종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사실은 이제 내년에도 약간 좀 캐치 마크가 있긴 한데 확실히 내후년에는 실적이 확실히 터날 수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지금부터라도 조선은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 업종이 아니겠나 보고 매도는
이때한 이제 금리 상승 시 선호도가 약해지는 성장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를 가셔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지금 밸류에이션 상당히 고밸류를 받고 있는데 약간 좀 매기가 조금 이탈되는 현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는 2차 전지 같은 성장주에 대해서는 조금씩 비중을 축소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조선과 건설에 대해서는 또 관심 있게 보자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한 달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제 좀 스멀스멀 올라오나 싶었던 2차 전지에 대해서는 역시 좀 보수적인 시각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이것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진투자증권 서울 WM센터 김영재 영업이사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